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장서관리와 분류입니다. 아마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출신들은 다 알겠죠. 분류가 뭔지. 그 장서관리가 갖는 의미도 잘 아실 거고요. 어떻게 보면 문헌정보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시작과 끝이 전부 장서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지나친 표현일 수 있지만 상당히 관리자적 시각에서 쳐다보는 게 문헌정보학 시각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서관학과가 처음 생겼을 당시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공공도서관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공공도서관을 관리할 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서비스라는 개념보다는 이미 서비스는 국가가 정해놓은 큰 정책적 철학이 있습니다. 리터러시, 문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고, 물론 그 도서관 역사는 5,000년이나 긴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들면서 20세기, 19세기, 20세기에 생긴 도서관의 변화는 도서관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다민족, 다양한 언어,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려는 것이 미국 공공도서관의 철학이었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공도서관을 만들고 많은 영어로 된 책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 그 도서관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학교를 만들고 분류를 통일하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도서관 역사가 이제 부흥기를 맞이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헌정보학에서, 소위 도서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그 입수된 책을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해서 이용자에게 이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얘기. 그래서 목록 카드를 만들고, 물론 그 카드가 이때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잘 진행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목록 규칙이라든가 분류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소위 목록을 만드는 타이핑 기술들을 가르치는. 그러면서 소위 사서들에게 요구했던 거는 그 소위 학문적, 과학적 지식이기보다는 약간 인성에 가까운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사서의 자격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서비스, 정보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 레퍼런스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서가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인성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직하면 우리끼리 농담해서 저 정도 되려면 대통령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정도로 그 인성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것 같고, 돌이켜보면 네가 알고 있는 전문성은 뭐니?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사서가 알아야 할 사서의 기본적인 지식은 뭐니? 그럼 분류 잘하고 목록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책의 위치를 잘 말해줄 뿐만 아니라 소위 그 당시 많이 나왔던 색인류, 초록류 이런 그 레퍼런스 툴들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수행되어지고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잘 익혀서 나가서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레디메이드 된 사서를 양성했겠죠. 또 당시 그것이 잘 먹혔고요. 그러다 이제 196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에서도 심각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비스의 이제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도서관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색인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문서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그다음 검색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검색 툴들, 방법들이 개발되기도 했던 시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컴퓨터가 이제 점점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가. 물론 메인프레임이죠. 주로 이제 대형 중형 시스템들이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처리들이 이제 하나씩 생겨날 무렵들이다 보니까 도서관에서의 반응들도 이제 큰 굵은 책에서 조금 작은 문서 단위로, 다큐멘트 단위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책도 챕터 단위로 나눠서 세분해서 분류해 보려는 노력들도 가졌고,
아마 많은 분류표들에 대한 위성들이 그때 많이 생겨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류의 기본은 관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공공도서관이 갖고 있는 철학이 확고하다 보니까 이미 기정사실화시키고 도서관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서비스, 이제 이걸 상당히 왜곡의 가능성이 높은, 왜곡이라기보다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사줬을 때 책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조금 착각인 것이,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지식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아이들에게 책을 사주는 이유는 아이들의 확장성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자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들에게 글자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문해를 익혀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책장을 채워놓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도서관에 가서도 아이에게 직접 책을 고르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직접 골라서 아이들에게 읽히게끔 하는, 좋은지 나쁜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해봤더니 이건 나쁘더라, 안 좋더라, 그런 경험이 축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제대로 성장한다고 보는데, 병도 마찬가지죠. 병에 걸릴 것 같으면 미리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예방주사는 다르게 쳐다보면 그 병을 앓게 만드는 행위거든요. 병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앓게 함으로써 그 병에 내성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병에 조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 우리가 책을 읽히는 것은 만화 좋죠. 아이들에게. 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만화하고 책이 있으면 아이들에게는 뭐가 좋으니 그 만화가 좋습니다. 그래픽이, 이미지가. 왜? 빨리빨리 흡수가 되어지고 빨리빨리 소통이 되어지니까. 반해서 어른에게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만화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미 주인공의 모습을 형상화시켜버리고 그들의 행동을 고정시켜버리니까. 근데 글을 읽으면 삐걱하는 소리 하나만 들어도 사람들은 많은 걸 상상합니다. 자기 어렸을 때 경험들이 다 상상력으로 튀어나오죠. 근데 어린아이에게 삐걱하는 소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보여줘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경험의 시작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실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에게 책이 제일 잘 어울리고 어린아이에겐 만화가 잘 어울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게 만화 대신 책을 읽히는 것은 독서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독서를 어린 시절에 습관으로 갖지 못한 사람들은 커서 아무리 책을 읽으려고 해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해야 하는 시간의 노력인데 그걸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힘든 거죠. 이 얘기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도서관의 목적이 정보 서비스에서 정보 전달, 소통에서 문해까지 확장되어 가면서 이제 도서관이 뭐 하는 곳이지에 대한 고민들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초기만 하더라도, 초기라는 것이 60년대, 50년대 이때 19세기,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도서관이 거의 만물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디지털 서비스가 굉장히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서관이 가졌던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세기 말에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을, 도서관에 갖고 있는 모든 책을 다 디지타이징하면 우리의 문화유산, 지식유산을 영원히 끌어갈 수 있겠다.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도서관마다 진행했습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문학뿐만 아니라 소설, 책의 문자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정보 지식들을 디지타이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소급해서 디지타이징 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원 낭비입니다. 비용과 시간을 엄청 들여서 효과는 거의 없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예전에 유물조각 하나를 잡고는 이것을 해석해서 그 당시 이렇게 살았다는 그 현실 조각, 파편. 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파편은 아무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명 기술들을 놓고 보면 굉장히 하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각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삶에 대한 태도, 우리 삶의 방식,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연결, 고리를 찾으려는 것이지 이 자체로는 물리적으로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는 거죠. 그것이 담고 있는 가치는 그것이 갖고 있는 시대적 가치, 그 당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록이 보여주는 것들도 증거로서의 가치는 지금 당장 그 증거가 말하는 어떤 효과, 영향력, 이것이 살아있는 시간 동안 얘기지, 이 시간이 지나고는 우리도 30년 이상 된 기록물은 다 보존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폐기합니다. 왜? 이미 그것이 담고 있는 정신, 가치들은 우리 몸에 다 녹아서 건너왔기 때문에 그게 기록물로서, 소위 존재로서의 가치는 그닥 안 가질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아서 지금 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시대를 변해오면서 그 시대마다 각색되어지고 윤색되어지고 해석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이지, 소크라테스 시절에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접촉해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에 대한 얘기는 지금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서 관리를 한다는 것에는 폐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 구입과 폐기, 선정, 이 모든 거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나마 과학적으로 진행시켜준 것이 뭐냐? 분류라는 거죠. 근데 그 분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세분한다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을 나눈다든가 완벽하게 구현해내지 못합니다. 아니,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만 그 구현해내는 것을 우리가 실생활에 쓰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차원적이니까.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질문합니다. 저희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저 자동차 공장에서 말하는 디자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일 것 같으니, 디자인은 자동차란 큰 틀 속에서 생각되는 많은 부품, 많은 행위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야. 근데 저기 디자인 스쿨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동차가 갖는 의미가 뭐니? 그러면 많은 디자인 중에서 한 가지가 자동차 디자인인 거야. 똑같은 디자인도 그 디자인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계층 관계도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분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십진체계라든가 이렇게 하이라키 구조만 가지고 분류를 표현하기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1차원적인 것을 2차원으로, 2차원적인 것을 3차원으로, 3차원을 다차원으로 확장해 가고 있고 복잡해져 관계가 굉장히 섞여 있는 소위 클러스터링에 대한 얘기들 하면서 우리가 검색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우리는 단편적인 분류를 벗어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큐레이션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진 분류를 포기하라, 무시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분류 체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최소 단위로 우리가 하는 것을 그룹핑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저도 대학에서 배웠습니다만 분류를 배울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가끔 지금 우리 은사님들 약간 비판적으로 이럴 때 그겁니다. 시험 문제가 나와서 열심히 분류 시험을 딱 보고 나면 틀렸다는 것. 왜 틀렸지? 분류표를 들여다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단, 이러이러한 케이스는 이렇게 분류한다. 물론 공부하는 학생에게서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걸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그런 시도를 해보는 건 좋지만 이게 평생 살면서 그런 분류를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오지? 정작
설령 그 기회가 왔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걸 꼭 그렇게 분류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장소군과 그 분류표가 가상하고 있는 장소군과는 차별을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굳이 같이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분류 시간에 거의 마지막쯤 배우는 것이 뭐냐면 간략하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 분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만 사서 선생님들은 그 분류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분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래된 사서 선생님은 분류를 외우는 것, 외운다기보다 책만 보면 탁 분류가 튀어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 그게 주는 이제 매너리즘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가치 기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큐레이션 말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어떤 책은 굉장히 즐거운 날에도 읽고 슬픈 날에도 읽고, 그럼 이거 왜 즐거운 날에 있는데 왜 또 슬픈 날에 있지? 그 다면성에 대한 이해들. 그래서 우리가 뭘 나누고자 할 때는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도메인을 잡는 거죠. 근거, 바탕, 어떤 전제하에서 이걸 나누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 초등학교 학교 도서관 가서 분류를 하는데 KDC, DDC를 붙잡고 얘기를 하면 실은 막연합니다. 생긴 건 다 만화책인데 어떤 건 역사물이고 어떤 건 철학물이고 어떤 건 문학류이고, 동화 내용이 형식은 동화인데 내용은 철학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과학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집어넣지?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분류를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분류, 크게 몇 가지 그룹핑을 나누고 형태적인 것을 나눠도 좋고 학년별로 나눠도 좋고, 그래서 구분지어놓고 그룹핑해서 색깔로만 표시해놔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에서 해마다 대출 통계를 내놓고 나면 참 창피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읽은 책은 뭘까요? 7, 80%가 문학에 들어가 앉아있어요. 도대체 한국의 대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교재는 생각만큼 비싸지 않고, 또 외서를 쓴다 하더라도 전부 학교 앞 복사집에 가서 다 복사해서 쓰고, 그리고 시험 본다는 것이 상상력을 동원한다든가 많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내 의견을 개진한다기보다 외워서 쓰는 형태를 하다 보니까 굳이 학문과 자기가 배우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서는 따로 특별히 빌릴 일도 없는 것이고, 이제 석사, 박사 올라가면서들은 레퍼런스 대부분이 단행본이기보다는 주로 저널 페이퍼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책을 읽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소설을 많이 읽어 문학류를 많이 읽는데 갖고 학생들을 우리가 평가하거나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어떤 것을 읽었는데 문학류라 하더라도 그 작가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철학 또는 비전, 생각,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데를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나누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문학을 많이 봤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현실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졌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 라든가, 우리의 대학생들은 차별에 대한 얘기에 관심이 많았어 라는 얘기를 해야 할 텐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지? 그럼 도서관인데, 도서관은 어떻게 나누고 있지? DDC나 KDC로 쫙 책을 나눠놓고 대출된 것이 그렇게 쓰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목록을 그럼 어떻게 만들고 있지 하고 들어보면 목록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태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넣고, 이걸 건너뛰겠다고 목차도 집어넣곤 하지만 그게 얼마만큼 비교 분석한 툴로 활용되어질까 보면 아무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사람의 개인의 역량으로 그걸 다 분류하고 조각내서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고, 결국 프로그래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기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해줄 만한 비용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낼 만한 친구들이 도서관에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분류를 말씀드리는 것은, 분류라는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마라. 현장에 있는 사서들이 이미 기왕에 분류를 쓰고 그 분류가 이미 소위 말하는 그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종합 목록처럼 움직이고 국중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그걸 가져다 대충 구획을 나누는 정도 쓰고 좀 세분화해서 세부 정보를 좀 더 개발하는 쪽, 다음 시간에 메타데이터 얘기를 할 겁니다만 아마 그런 쪽 관점에서 좀 분류를 재해석해내는 작업. 그래서 제가 가끔 뭐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짜 책을 하나 만들자. 모양은 책 표지수랑 다 참 만드는데 책 알맹이는 없는 거죠. 그냥 껍질만 이렇게 있는 것이, 거기다가 제목을 달아서 이 제목은 좀 복합적인 제목들. 그래서 어떤 뭐 지구의 날 행사를 했다면 지구의 날 행사, 몇 년도 지구의 날 행사 이렇게 관련된 책 목록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용되어지고 있는지 새로운 분류 개념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류에서 찾아서 그 분류의 덩어리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분류표를 기호가 아니라 그냥 문자로 우리가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냥 문자로 처리한 책들을 한 몇백 권 만들어 놓고 그걸 빼내면 그 속에 관련된 목록을 서비스해 주는 그런 것들을 도서관이 개발하면 그 책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책들을 다 보고 오면 반납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있는 책들을 빌려서 계속 뭐랄까 온라인상에서 나 이런 거 읽었는데 이런 느낌이었다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좀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래서 분류를 쳐다보고 세련되게 나도 분류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분류하는 선생님들은 분류표가 잘못됐어. 그래서 분류표를 고쳐야 해. 그래서 전체를 못하니까 하는 부분, 특정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이 부분의 분류를 다르게 분류했으면 좋겠어. 세상에 예를 들어서 문헌정보학이라는 분류표가 하나, 분류책 DDC에 문헌정보학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 항목의 분류 개념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헌정보학한 사람이 이걸 다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헌정보학도 굉장히 폭넓게 놓고 보면은 그거 해석 여하에 따라서 문헌정보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분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DDC를 분류했을 때 DDC가 갖고 있는 소위 출판량, 세상에 출판되어 있는 그 출판량에 비례해서 나눠놨듯이 여러분이 지금 분류표를 바꿨으면 좋겠어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적용하고자 하는 공간,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그걸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소위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상하가 바뀔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과 자동차 얘기 같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자기 나름대로 분류표를 갖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이거를 학술적으로 이렇게 나눠야 해 하는 거는 별반 의미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장사 관리에 있어서 분류에 너무 목숨 걸 필요 없다. 만약에 그 분류가 그렇게 뭐랄까 좀 영향력이 크지 않다면 다른 분류 체계를 가져도 괜찮겠다. 아니면 그 분류를 그냥 기왕의 분류는 놔두고 새롭게 재해석해낸 큐레이션을 분류란 맥락에서 좀 확장시켜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별치기호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큐레이션은 되어 있는 것들은 아예 별치기호를 달아버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코드 체계로 분류 체계를 따로 만들어 쓴다든가 해가면서 좀 도서관을 다양한 분류 속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아, 분류가 하나만 쓰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분류표에서 분류표로 소위 말하는 업데이팅 하고자 할 때, 새로운 에디션으로 업데이팅 하고자 할 때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제가 아마 글에도 썼습니다만 오래된 책들을 폐가로 빼내면서 분류 체계를 완전히 개편했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지 않고도 오래된 분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곳에 가짜 책 하나 만들고 이러이러한 분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소위 그 색인 시스템들을 이용하면 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전제는 사서 선생님들이 이용자를 관찰하고 이용자의 불편한 점을 읽어내고
그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아까 초기에 인성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 인성 자체를 그렇게 갖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인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연습, 그런 교육 상당히 필요하겠다라는 맥락에서 가장 현실적인 분류 얘기를 가지고 한번 현장 얘기를 꾸며봤습니다. 감사합니다.